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 모든 마음 근력을 떠받치고 있는 제 핵심 역량이 뭐죠? 그게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이 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그러면 소통 능력은 뭐냐? 한마디로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관계 능력이에요. 관계를 잘 맺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복근에 식스팩 만들래. 배에 힘 꽉 줘보세요. 식스팩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식스팩 영원히 나랑 상관이 없나? 아니, 부단히 노력하면 돼요. 딱 석 달만 노력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좋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지금 무슨 강의를 3시간씩 하나 이러실 텐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굉장히 빨리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야 신난다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강의 시작하면 초고속으로 달려갈 거고, 여러분 따라오시려면 초집중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몸도 좀 푸시고, 쉬는 시간도 3시간 중 딱 10분 정도밖에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 양호하게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과 마음 근력 키우기.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 직접적으로 조금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 근력 키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팁, 지식을 알려주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 근력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즉 훈련에 대한 겁니다. 그 훈련 방법은 뇌과학 기반 내면 소통 명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일종의 명상인데 기존에 어떤 신비주의를 쫓는다든지 뭐 여러분이 아는 그런 명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마음 근력 훈련을 해서 딱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 활성화. 점점 어려워져요.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안 어려워질 겁니다. 요거를 하는 그런 뇌에 효과가 있는 정확한 뇌과학 기반 그런 훈련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할 이 내용은 한 30분씩 30분 내외로 한 5편 정도로 해서 또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그래요. 그래서 5덩어리로 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6번째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은 제 강의에 부차적으로 곁다리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유도해 내려고 저는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걸 답변해 드리려고 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6번 하려고 1, 2, 3, 4, 5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잘 생각해서, 왜냐하면 제가 다 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간략하게 정말 아시고 싶은 내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질문 올라온 거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좋아요 많이 받은 거, 그거 몇 개부터 먼저 이따가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마음 근력 키우기를 하는데, 저 여기 앉아있는 김주환이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음 근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마음 근력 훈련을 제가 많이 시켰는데 어떤 성과가 구체적으로 실제 있었나, 그런 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이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게 단순한 서론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안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마음 근력과 비인지 능력 뭔가, 그 다음에 3번 뇌의 기본 구조와 MPFC 네트워크, 그거의 다양한 역할,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덩어리로 마음 근력 훈련에는 2가지, 이거 계속 오늘 몇 번 반복할 겁니다.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고, 요 2가지 각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2가지 편도체 안정화 효과 있는 훈련은 이러이러한 거예요. 전전두피질 활성화 효과 있는 건 이러이러한 거예요. 그걸 계속 하면은 뇌 신경 가소성 때문에 뇌가 그 방향으로 발전되고 굳어져요. 그리고 요 편안, 줄여서 편안 전활, 딱 4글자, 편안 전활의 효과가 있는 뇌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러한 방법을
내면 소통 명상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주제부터 먼저 합니다. 이게 이 강의의 전체적인 그 뭐라 그럴까 주제이면서 또 저에 대한 소개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여기 있는 회복 탄력성 들어보셨죠? 회복 탄력성 이란 책을 2011년도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 뭐냐 하면 교보문고에서 제가 강남 교보문고에서 실제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이에요. 예, 이렇게 가서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스테디셀러 자기계발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예, 대형 서점에 책이 누워 있으려면 출판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업. 안 그러고 그냥 놔두면 책의 기본 자세는 등 보이고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서서 꽂혀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배를 보이고 누워 있으려면 열심히 출판사가 영업 활동을 한 거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주환 교수 강의 시작하자마자 책 광고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눈을 보세요. 책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 책 사보지 마세요. 이거 옛날 책이에요. 2011년, 무려 10년도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이 책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자기계발서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계발서, 서점에 가니까 자기계발서 이 스터디셀러에 누워있잖아요. 자기계발서잖아요. 김주환 교수는 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소속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전공이에요. 자기 전공과도 상관없는 회복 탄력성 이런 자기계발서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가 뭔지 아세요? 자기계발서는 그럴듯한 얘기를 별 근거도 없이 이래라 저래라 뭐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계발서입니다. 물론 근거 있기는 해요. 자기계발서에 맞는 얘기도 조금씩 들어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 좀 이상한 얘기, 뭐 이게 막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복 탄력성 책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00%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만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누워있는 애들하고 다릅니다. 100% 학술서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학술지원금 받아가지고 학술서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여태까지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니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 아니 이거 자기계발서 학술서 얘기하면 좀 신뢰가 안 가죠. 한 가지 뉴스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 교수들의 학술 업적을 옛날부터 평가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논문 몇 편 썼냐, 책 몇 권 썼냐 이런 양적인 거였다가 한참 전부터는 인용지수라는 걸로 평가합니다. 그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쓴 논문이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논문에, 학술 논문에 인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논문 갖고만 계속 따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최초로 알고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2015년도에 책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학자들이 쓴 책, 국내외 다 포함해서 학자들이 쓴 책이 얼마나 많이 학술 논문에 인용되는가. 그래서 그걸 그 랭킹을 많이 인용되는 책 순위를 학문 분야별로 발표했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 2등 차지했습니다. 전체 사회과학 분야에서. 2011년도에 나왔는데 2015년도에 딱 4년 만에 무슨 얘기냐면 그 짧은 4년 만에 무지하게 많은 학술 논문에 인용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는요 학자가 논문 쓸 때 인용하지 않아요. 자기계발서는 학술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용됐다. 여기 밑에 있는 3번 민주주의 모델들 이거 저 학생 때도 학부 때 수십 년 전에 배웠던 수십 년 된 정치학의 고전이고요. 5번은 글로벌 위험사회 운리배 이거는 수십 년 된 사회학의 고전이에요. 수십 년 된 정치학, 사회학 이런 고전들을 제끼고 나온 지 4년 만에 2등 차지했다. 굉장히 많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고요. 사회과학 각 분야뿐만 아니라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분야뿐만 아니라 특히 요새는 간호학 분야에서도 회복 탄력성 꾸준히 아마 수백 편의 이상 논문이 아마 인용했을 거예요.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회복 탄력성은 심리적인 거잖아요. 얼마나 역경을 딛고 튀어오르나 개념 다 아시죠. 그런데 이게 간호학에서 이걸 왜 연구 도구로 쓰느냐, 검사 도구 왜 쓰냐 하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요 수술하고 나서 더 빨리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방암 3기 수술로 유방암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느냐.
6개월에서 1년, 1년 반, 뭐 천차만별인데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요. 그 사람의 무슨 뭐 혈압, 혈당, 무슨 뭐 간 수치 뭐 이런 신체 지표보다 더 센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마음 근력 회복 탄력성 건강과도 직결되고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더 빨리 회복돼요. 여러 가지 수술에서도 하나만 그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자기계발서적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물론 쉽게 많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3시간 동안 떠들 텐데 단 하나도 저의 의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00%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것도 허접한 논문 말고 진짜 사이언스, 네이처 포함해서 좋은 논문, 제대로 된 논문에 입증된 얘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얘기를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뇌과학 기반 어쩌고 자기계발서에 증명된 얘기, 아닌 얘기, 옛날 지난 얘기, 틀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해 보면은 그동안 경험을 해보면 뇌과학에 대해서 아예 여러분들이 모르면 제가 전달하기 쉬운데 알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선입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말하자면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신 상식과 다른 얘기가 꽤 나갈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러면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저를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김주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과학을 믿으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오해가 많아서 제 소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언론홍보 영상학부 소속이에요. 신방과란 말이에요. 신방과에 있는 사람이 마음 근력이 어쩌고 뇌과학이 어쩌고 그러면 저 사람 전공도 상관없이 아마추어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으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학 박사고 커뮤니케이션 유펜이에요. 펜실베니아 대학 졸업하자마자 186대 1의 경쟁을 뚫고 보스턴 대학교의 정식 교수가 됐습니다. 그냥 무슨 뭐 잠깐 방문 교수 이게 아니라 테뉴어 트랙 포지션 정식 교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젊은 시절에 교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브레인 코리아 BK21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여러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한 게 아니라 특별 채용으로 스카우트돼서 연세대학교 다른 대학보다 연세대학교가 좋으니까 연세대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왔죠. Department of Communication 연세대학교 와보니까 세상에나 학과 이름이 신문방송학과였던 겁니다. 저는 원래 정치학 학부 나오고 그래서 신방과 과목은 잘 듣지도 않고 이래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문방송학, 언론홍보 영상학부 이런 학문은 없습니다. 전 세계의 대학교 중에 신문방송학과라는 괴상한 이름의 학과가 있었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Department of Newspaper Broadcasting 신문방송학과 그런 학문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매스컴과 휴먼컴 두 전공이 있습니다. 저는 휴먼컴 쪽 전공이고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소통 능력 그게 마음 근력의 핵심이에요. 소통 능력 그게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에요. 그것만 지금 20년 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과 상관없는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이 전공이고 이것만 연구하고 있고 계속 뇌과학적 바탕으로 20년 가까이 이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래서 이 공동 연구자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정신과 뇌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그동안 공동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회도 정신과 의사들이 모이는 학회 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자꾸 너무 제 자랑하는 것 같아도 괜찮은데 강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잠깐 양해해 주세요. 뭐냐면 예를 들어 코로나 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건 한 3,000명 이상이 모이는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의사들의 모든 분야가 다 모이는 제일 큰 정신의학의 모학회입니다. 제일 큰 학회. 거기서 특별 스페셜 렉처 혼자서 한 세션 해서 제가 정신과 의사들을 상대로 이 내면 소통 명상 이런 거를 가르칩니다. 요때
동시간대 다른 세션도 열렸는데 제 세션에 300명 이상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레지던트도 가르치고 이 의사들도 가르치는 진짜 뇌과학하는 사람이다. 저희 팀이 제가 주체가 돼서 쓴 뇌과학 논문도 좀 이따 강의하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서 주워 듣고 뇌과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뇌과학 해도 세게 하는 사람이다. 믿으세요. 믿고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다르면 제 걸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 근력 훈련을 옛날부터 해서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EBS의 다큐멘터리에 다큐 프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50분짜리 5부작 2부, 4부, 5부에 여러 실험이 들어가는데 전부 제가 디자인하고 제가 진행한 실험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게 뭐냐면 학생들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일부죠. 그걸로 마음 근력을 실제로 올리는 실험을 했어요. 비인지 역량이에요. 마음 근력을 올리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성적도 오르더라. 학교 분위기도 좋아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 근력 훈련을 제가 직접 애들한테 하기가 곤란하니까 세종고등학교에서는 한 학년에 10반인데 1학년 10반 전체 담임 선생님들 다 설득을 해가지고 여름방학 내내 여러 차례 가가지고 5차례 가가지고 이분들을 마음 근력 훈련하는 법을 가르치고 이분들이 방학 끝나고 조회 시간에 10분을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마음 근력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 뒤에 이렇게 마음 근력이 실제로 올랐고 전국 모의고사 기준 성적이 올랐다. 이거 EBS 다큐멘터리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등학교, 아까 건 세종고등학교고 중화고등학교 가서는 원데이 워크숍을 했어요. 원데이 워크숍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워크북 만들어서 여러분 이따 설명하지만 여러분 하시는 플랜, 두, 씨, 다이어리 있죠? 꼭 바로 워크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방법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런 워크북을 갖고 매일 감사일기, 존중일기도 쓰고 명상도 하고 이거 하는 거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께 할 거 정말 한두 가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한 20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건 뭐 한 거냐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성적 중하위권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근데 엄마랑 갈등이 있어. 엄마 아빠랑 갈등이 있어. 그런 열상, 엄마랑 학생 10쌍을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원데이 워크숍하고 워크북 주고 6개월 동안 혼자 엄마랑 같이 너희들끼리 해라. 제가 일일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뒤에 회복 탄력성 등 마음 근력 대폭 올라가고 중하위권인데 실제로 얘네 성적도 대폭 올라갔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애들이고 초등학교 애들은 10분만 뭐 해도 돼요. 수학시험 보기 전에 10분만 긍정정서 전전도피질 활성화 훈련시키면 확 올라가. 이거 하기가 어려웠던 게 섭외가 어려웠습니다. 안 믿어요 선생님들이. 아니 어떻게 10분 동안 훈련해서 성적이 대폭 올라가요. 안 믿는 거 설득시켜가지고 선생님들 다 쳐다보던 데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율성으로 애들 선택하게 문제풀이 성적도 대폭 올라요. 이런 것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있어요. 근데 50분짜리 오부작 보시기 다 너무 힘들까 봐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 가서 지금 말고 이 강의 다 들으시고 유튜브 가서 마음 근력 훈련을 치세요.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50분짜리 다큐멘터리 오부작 중에 초등학교 실험 2편, 고등학교 실험 2편을 제가 6, 7분씩 편집해 놨어요. 핵심만. 50분짜리 중에서. 그래서 그걸 보시면 와 마음 근력 훈련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중에 애 키우시는 분도 있죠. 유치원, 초등학생 학부모가 있다. 그러면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의 성적을 방해하는 주범이 엄마 아빠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애들 한다고 개입했다가 모르면 개입을 안 하면 되는데 개입했다가 애들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를 거꾸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제가 그러면 왜 갑자기 애들 공부하는 거 마음 근력은요. 전반적인 잠재력 성취 역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애들 왜 학생 갖고 성적 올리기를 했냐? 원래 저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팀장이나 은행 지점장이나 임원들 이거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KPI로나 뭐로 잘 안 잡혀요. 은행 지점장님들 마음 근력 대폭 올려놔도 거래하는 회사 부도 나면 실적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게 정말 안 되겠다.
실제로 한 사람의 마음 근력을 높였더니 성과가 바로 보이더라. 이걸 입증하고 싶다. 그래서 학생 먼저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걸 하는 걸 알고 골프 선수, 옛날에는 골프 선수 퍼팅 멘탈 훈련도 해줬고, 그러던 와중에 2014년도에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야구에 NC 다이노스 아시죠? NC 다이노스가 신생팀으로 정규리그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막 최하위 팀이었죠. 젊은 선수들 많고 1분 전까지 불펜에선 잘 던지는 투수가 마운드에 올려놓으면 갑자기 무너져. 그건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학생으로 치자면 시험 불안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멘탈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 교육을 요 NC 다이노스 이 1군, 2군, 3군 다 해줘서 아까 학생들을 하는 것처럼 워크북 주고 미국 전지훈련 가기 전에 이거 해라. 잠자기 10분 전에 뭐 해라. 이런 거를 가르쳤죠. 그랬더니 바로 2015년도에 이게 흐릿해서 잘 안 보이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아무튼 여기 보면 시즌 전 팽배했던 부정적 전망을 깨고 뭐 좋아졌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서는 2017년도에 계속 이런 걸 알려지니까 우리 연세대학교 야구부에서 야구 감독님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고대한테 맨날 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2017년부터 무료로 저도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부 멘탈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공식적으로 정식으로는 연세대 야구 멘탈 코치 맡고 있지만 우리나라 프로야구 몇몇 선수들 계속 마음 근력 코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맡고 나서 승률이 바로 8, 90%까지 올랐습니다. 야구에서 KBO 리그 같은 거에서 야구에서 우승하려면 승률 딱 60%면 우승합니다. 야구는 승률 리그 서로 다 하는데 리그인데 70%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승률 한 50% 내외 되던 팀이 몇 달 만에 감독 그대로 선수들도 거의 그대로 4학년 졸업하고 1학년 새로 들어온 변화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속.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거고 특히 영업조직, 대인관계력, 소통, 영업조직, 보험회사 영업하시는 분들, 파이낸셜 플래너들 하면 성적이 대폭 올라갑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음 근력을 키우면 구체적으로 성과가 올라간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일종의 서론이에요. 벌써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실 거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한 분은 중학교 교사님인데 제 강의 내용을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하고 있다고 선생님 하셨네요. 조천재 선생님.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마음 근력이 왜 중요하고 학생들한테 왜 더 가르쳐야 되나, 왜 진짜 우리 다 이걸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음 근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취, 역량, 뭘 하든. 인간의 능력은요,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하나가 cognitive capabilities라고 하는 인지 능력. 한마디로 머리 좋고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알죠. 머리 좋고 똑똑하면 일 잘하죠. 공부도 잘하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니까 뭐 일도 잘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non-cognitive, 비인지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인지 역량은 집중력, 끈기, 협업력, 감정 조절 능력,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상당히 달라요. 인지 능력, 비인지 능력은 상관관계가 제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 높으면 얘도 높아. 이런 상관관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둘 다 높고 어떤 사람은 둘 다 낮고 어떤 사람은 하나 높고 하나 낮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별로 하나 높다고 반드시 다른 게 높은 게 아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에서 고등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면 어떤 애들 뽑죠?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 수능 잘 보고 내신 높은 애들. 큰 좋은 회사에서 대학 졸업생을 뽑을 때 누굴 뽑죠? 똑똑한 애들, 학점 좋고 머리 좋고 똑똑해 보이는 애들. 왜 그럴까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인지 역량이 똑똑하고 머리 좋으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거다. 여러분 그거 다 믿을 거예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지 역량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임팩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옆에 있는 비인지 역량입니다. 이게 비인지 역량이 더 큰 임팩트를 갖고 있고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 우리 다 그런가 보다.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제임스 에크만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제임스 에크만은 이 소셜 데이터로 했고 그 다음에 구글 같은 데서는 빅데이터로 했고 여러 연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2009년, 10년, 11년 한 10여 년 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연구가? 비인지 역량이 성취 역량에 사람의 어떤 성취해내는 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교 교육은 주로 인지 역량, 그래서 영어 수학만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이 비인지 역량이 우리가 오늘 하려는 마음 근력입니다. 이 머리 좋고 똑똑한 거 있으면 일 좀 잘해요. 근데 그보다 더 센 게 비인지 능력이고요. 이 비인지 능력은 요 인지 능력과는 달리 딱 2달, 석 달, 넉넉 잡고 석 달, 12주 정도 훈련하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의 목적이 뭐냐? 이 비인지 역량이라고 하는 거, 그거의 뇌과학적 기반을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확실하게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냥 건강하면 좋지. 뭐 그냥 마구 뛰어다니고 그거보다 체계적으로 나는 하체 근육이 부족해. 그래서 대퇴 사두근을 키우기 위해서 스쿼트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어.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그 훈련법을 알려드립니다. 마음 근력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설명하지만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 지금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마치 상체 근육, 하체 근육, 코어 근육 이런 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한꺼번에 다 높이는 훈련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이 마음 근력과 관련해서 이 비인지 역량과 관련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의자가 보입니다.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든다 번쩍,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의자 잘 들면 돈도 잘 벌고 회사 취업도 잘 돼요. 그 다음에 학교 주요 과목 수능 3개의 기본 과목이 뭘까요? 그러면 영어, 수학, 의자 들기 이렇게 돼 있다. 뭐 어떤 가상의 세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영어, 수학, 의자 들기 3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수학 가르치죠. 그 세상에선 영어, 수학, 의자 들기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은 자랑할 거예요. 우리 애가 의자 영재인가 봐요. 얘 뭐 1살 때부터 의자만 보면은 뭐 막 기어 올라가고 들려고 뭐 난리야. 의자의 영재인가 봐. 이런 것도 있고 학원에 의자 들기 뭐 여러 가지 그 학원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의자 들기를 가르치니까 주입식으로 가르치죠. 뭘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지금 현대 교육은 knowledge, 지식과 information 전달이에요. 그래서 뭐냐? knowledge about the chair. 야, 의자 들려면은 의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학교 가면 뭘 배워요? 의자의 역사, 의자의 기본 구조, 의자는 왜 다리가 4개인가 뭐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의자 들게 해보자. 그래서 뭘 할까요? 왼손으로 이 의자 요 밑바닥을 이렇게 넣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 등받이를 잡는 게 의자 드는 모범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노하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뭘 배우죠? 왼손 의자 밑에 넣기. 손 펴봐. 손 펴봐. 이렇게 하는 거를 배우게 돼요. 의자를 밑에 넣기. 자, 그러면 이제 시험도 보겠죠. 학년 올라가면. 자, 이렇게 어떤 애는 손을 이렇게 펴겠죠. 이렇게 피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걔는 점수 잘 못 받아요. 손바닥 위로 향해서 이렇게 피는 거 맨날 이걸 연습해요. 중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등받이 손잡기 이렇게 잡아야 돼. 근데 이렇게 잡어 그럼 잘 못 들겠죠. 이렇게 잡고 다 이거 자 오른손 잡고 왼손 잡으면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수능도 이거 보고 해서 다 졸업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자영업을 하든가 이제 취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 의자 드는 법 잘 배우고 다 아는데 실제 현실 세계에 나와서 의자 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잘 들어요. 해내요. 무거운 의자도 해내요.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못 드는 사람이 못 드는 이유가 뭐예요? 손을 못 펴서? 이걸 못 잡아서? 아니, 다 알아요. 배웠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못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 드는 법 알고 딱 잡았는데 못 들어. 왜 못 들죠? 바로 팔 근육이 부족해서 못 드는 겁니다. 팔 근육이 부족해서 못 들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가 놀라운 사실이냐면 의자 들기가 중요한 역량이어서 의자 드는 법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팔 근육 기르기는 안 합니다. 마치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수학 문제 풀고 뭐 잘할 때, 뭐 할 때 끈기 중요하고 집중력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집중해, 노력해, 과제 지속력 중요해,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근데 가르쳐요? 여러분 집중력 향상법 배워본 적 있어요? 학교 교과 과목에 끈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중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알아. 근데 야단만 칩니다. 담임 선생님들 정신 차려. 정신 차린다고 돼요? 천만에. 노력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 있다가 노력할 수 있으려면 전전도피지를 중심으로 이 컨트롤하는 이 대상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그때 내 상태를 볼 수 있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퍼포먼스 해내려면 어떻게 돼요? 시험 불안증 같은 거 쓸데없이 편도체 활성화돼 가지고 불안감 증폭돼 가지고 전전두피질 다운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럼 시험 불안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불안증에 시달리는 애들이 대략 3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진짜 수능 때 모의고사 못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애들이. 그래서 억울해서 재수하는 거죠. 재수하면서 뭐예요? 노력이 부족해. 그래서 또 문제풀이만 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멘탈. 실전에 수학 문제 딱 받아들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거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냥 노력이 부족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네가 잘 모르니까 긴장하는 거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멘탈을 잡아주는 훈련 야구선수한테 좀 하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좀 하죠?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노력하는 능력 키워주는 거와 시험 잘 보는 능력 키워주는 거.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능력은 좀 달라요. 어떤 애는 이거 높아요. 노력은 많이 해. 근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 여러분 골프 선수들 중에 유소년 골프 선수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 치는 애 따로 있고 우승한 애들 따로 있다. 잘 친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구나 다 알아요. 걔 실력. 정말 쟤는 잘 쳐. 근데 시험만 나가면 완전 죽서. 왜? 멘탈이 약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뭐만 가르쳐요? 맨날 지식. 정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교육부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나온 게 어디냐? 미국이에요. 2013년도 미국의 Department of Education, 미국 교육부죠. 거기서 정식으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뭐냐면 21세기에는 뭘 해야 되겠느냐? Grit, Tenacity, 끈기예요. Perseverance, 과제 지속력이에요. 마음 근력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음 근력 더 많아요. 하지만 일단 급하니까 이거라도 정규 교과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초, 중, 고 의무 교육 이 정규 교과목 이 안에서 이걸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려면 교과목 어떻게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의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리포트예요. 이게 시작된 거예요. 유치원과 대학교는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미 시작됐고요. 대기업에서 이 직원들 뽑을 때 구글 같은 얘기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구글 같은 진짜 똑똑한 애들 뽑아놔도 1년만 지나도 자아 퍼포먼스가 수십 배 차이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지 능력은 똑같아. 다 천재들이야. 비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 그걸 깨닫고 뽑는 방식을 바꾸죠. 인지 능력도 보지만 비인지 능력도 본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근력을 이제 이게 막 시작 2013년도 지금 10년도 채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길러가야 돼요. 이 마음 근력 이거를 길러가야 돼요. 앞으로 이거 보세요. 또 한 가지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인지 능력 이거죠. 이거 AI가 이제 많이 다 커버해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 좋고 똑똑해도 이게 답니다. 하지만 비인지 역량 이거 인공지능과 전혀 인공지능이 이런 거 못해요. 인간이 여러분의 능력 앞으로 이걸 키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정규 교과목으로 배웠어야 되는데 끈기니 과제 못 배운 거죠.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이거 가르치고 교과 과정이 많이 배워서 배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도생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 근력 키우기를 각자 이제 하셔야 된다. 이게 세계적인 커다란 트렌드입니다. HR 분야나 학교 교육 분야에서. 자, 마음 근력을 잠깐 이제 도표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올린 것 중에 뭐 리질리언스와 그릿에 대한 질문도 이미 하나 올라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대충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 근력이 있으면 마음 근력이 발휘되는 방식이 회복 탄력성 아니면 GRIT입니다. 발휘되는 방식이라는 게 뭐냐? 역경 속에서 발휘되면 그 회복 탄력성이 같은 거예요. 별로 역경은 없지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 그게 GRIT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잡한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 모든 마음 근력을 떠받들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제 핵심, 역량이 뭐죠? 그게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이 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그 여러분 이상하죠? 야, 마음 근력, 역경을 딛고 튀어오르는데 소통 능력이 중요하대. 여러분 실제로 제가 쓴 회복 탄력성 책도 원래 제가 소통 능력에 대해서 책을 쓰려다가 보니까 수십 명의 학자들이 물론 다 해외 학자들이지만 수십 년 동안 이런저런 무슨 이고 리질리언스, 사이콜로지컬 별 리질리언스가 다 있어. 조직의 리질리언스 이런 회복 탄력성 연구들 굉장히 많은데 일관된 공통점이 뭐냐? 회복 탄력성의 기반은 관계 능력이다. 소통 능력이다. 하는 걸 보고 제가 살짝 바꿔서 소통 능력이 있어야 대인관계 능력이 있어야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 그게 그 책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 소통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좀 얼핏 듣기에 좀 이상할 거예요. 소통 능력? 말 잘하는 능력? 발표 잘하고 말 잘하는 게 마음 근력의 모든 마음 근력의 핵심이라고? 아니에요. 소통 능력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할 때 소통을 잘한다 이럴 때 소통은 그건 소통의 기술이에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건 linguistic abilities, 언어 능력이에요. 그건 소통 능력의 극히 일부예요. 그러면 소통 능력은 뭐냐? 한마디로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관계 능력이에요. relational, 관계적인 capacity, 능력입니다. 즉 관계를 잘 맺는 게 능력이에요. 아, 나 친구 많고 발 넓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어, 핵심 인간관계, 누구나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깝고 중요한 가족이든 형제든 뭐 저희 직장 동료든 뭐 친구든 누구든 15에 20명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건강하다면 여러분 소통력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 건강한가? 가만있어 봐. 엄마와 나의 인간관계는 건강한가? 내가 내 친구와 나의 관계는 건강한가? 내가 내 배우자와의 관계는 건강한가? 지표가 있어요. 그 관계 속에 love and respect가 살아있나? 사랑과 존중이 살아있나? 이걸 보면 됩니다. 자, 사랑과 존중 그러면 얼핏 듣기에 여러분 이거 무슨 연속국 제목 같고 그냥 좋은 단어 2개 갖다 놓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수십만 편의 연구 결과가 나온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Love and Respect는 뭐 사회복지, 사회화학, 정치학, 뭐 여기저기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경영학 여기저기에 조금씩 다른 개념으로 계속 연구되는 게 Love and Respect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사랑과 존중의 능력, 여기 능력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능력과 받는 능력. 근데 그건 거의 같이 자라나요. 존중하는 능력과 존중받는 능력. 이거 계속 틈틈이 설명을 드릴게요. 사랑과 존중, 이 능력이 높으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 사람이고 여러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 분야, 제가 하고 있는 휴먼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요거를 호감과 신뢰도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호감과 신뢰도. 내가 다른 사람의 호감을 잘 얻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신뢰, 주변 사람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설득력, 그 다음에 리더십. 이게 나옵니다. 설득력이 사실 리더십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설득입니다. 자, 설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럴듯한 논리와 그럴듯한 정보. 아니,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설득하겠다 그러면 당신은 나에 대해서 호감과 신뢰만 느끼면 끝. 80, 9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개팅 나가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사귀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호감과 신뢰를 느껴야 돼요. 끝. 내가 보험 앱판원인데 내 보험 상품. 여러분, 보험 앱판원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험 상품은 가치가 똑같거든요. 자동차는 좀씩 달라요. 엔진 마력 쓰고 뭐고. 보험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배, 1000%가 아니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똑같은 상품 파는데 1000배 매출 차이를 올립니다. 다 설득력의 차이입니다. 그 설득력은 어디서 오느냐? 호감과 신뢰를 얻어내는 능력. 그게 소통 능력. 그게 마음 근력.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설득은요. 설득의 학문은 여러분 가장 오래된 학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휴먼 커뮤니케이션 가장 오래된 학문입니다. 아니 가장 오래된 학문은 철학, 신학, 법학 이런 거 아닌가? 아니요. 그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무려 2000년이 넘습니다. 이 설득의 학문을 오라토리오, 그걸 잘못 번역해서 웅변술 이렇게 하는데 레토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수사학, 레토릭, 수사학이 설득의 학문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 예컨대 로마 시대에 퀸틸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권짜리 큰 책을 씁니다. 그게 다 뭐냐? 설득의 방법이에요. 그럼 그걸 왜 그 당시에는 학문은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거밖에 안 가르쳐요. 교육이 학교 가면 뭐밖에 안 배워요? 로마 시대에 한마디로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설득의 학문.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교육은 다 귀족에 대한 거고 다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우리가 배우는 게 두 가지를 원해요. 그 옛날부터. 돈과 권력. 이 두 가지예요. 돈과 권력은 어디서 오죠? 설득과 설득에서 옵니다. 여러분 돈을 번다는 건 뭐죠? 이 허공에서 만들어내는 돈은 없어요. 돈을 번다는 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철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걸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겁니다. 내가 버는 돈은 100% 누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설득, 즉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 설득을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내 노동력을 팔던, 내 상품을 팔던, 내 서비스를 팔던 어떤 경우에도 설득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난 설득 필요하지 않아. 나는 산삼 캐는 신만이요. 나는 산신령만 설득하면 돼. 그래야 신받다 이거 캐지. 천만에. 신만이가 100년 묵은 산삼을 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나와서 팔아야 됩니다. 시장에 나와서 이 산삼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해야 100년 묵은 거라고 알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저 신만이는 나 왠지 마음에 들어. 저 신만이는 왠지 믿음이 가. 그래야 팔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저기 자영업을 해서 치킨집을 차리든 뭐 하든 이것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거는 학문 중에 학문이었던 겁니다. 그게 점점 사라져 갔던 거죠. 그게 점점 사라져.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19세기까지는 이랬는데 20세기 들어와서 온 국민에게 의무 교육을 시키면서 의무 교육은 켄 로빈슨 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월급쟁이를 만들어내는 교육입니다. 몇 시까지 출근하고 뭐 이거. 그다음에 월급쟁이가 되려면 기본 지식, 세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수학, 말귀 알아들어야지 언어. 그래서 언어와 수학, language and math 그게 의무교육의 기본 과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영수 강조하는 게 그 이유고 국영수를 강조하는 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모두 의무교육. 그게 제일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리더 교육은 사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자기 다음 세대를 교육했던 건 공자님부터 시작해서 다 소통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거 자기조절력이거든요. 자기인지. 그 다음에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부처님. 대인관계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 대인관계예요. 학이 시습시 불력으로 공자가 얘기하는 학이 시습 그 인간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유붕자원박래 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친구, 적진에 있는 친구죠.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라. 그 인을 키운다. 인은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사람 둘이 잘 지내는 즉 설득력이에요. 설득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리더고 그게 군주예요.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거 가르쳤던 겁니다. 19세기까지. 그러다 20세기 와가지고 갑자기 국영수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허한 거죠. 이거 우리가 배웠어야 되는데 못 배웠어. 설득력. 그래서 그게 서점에 가면 많은 인간관계와 설득과 이런 책들이 자기계발서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 배웠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쳤거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부족해. 그 부족한 걸 찾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 소통 능력은 원래부터 있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가치 돈, 권력, 사랑, 명예 다 인간관계에서만 생산됩니다.
그래서 내 삶은, 여러분의 삶은요, 내 삶이 성공적이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적분시켜 놓은 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있고 곁다리로 인간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아까 핵심 관계 있죠? 핵심 관계 15개, 20개. 그걸 합쳐놓으면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핵심 인간관계가 15개, 20개 핵심 관계 많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하나 성공적이면,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행복감을 느끼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거예요. 거꾸로 난 성공했지만 인간관계가 삐걱대. 가족관계도 좀 삐걱대고 친구도 좀 삐걱대고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삐걱대는 거예요. 아니야, 나 인간관계 다 깨져도 난 성공해.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개념상 맞지가 않는다.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는 생략할게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면역과 직결되고 하는지.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쁘고 외롭고 싸우고 이러면 빨리 죽는다. 이거에 대한 연구 엄청 많거든요. 또 오늘 거기까지 다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소통 능력의 뇌과학적 기반, 이거 제가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어요. 저 뇌가 이거 하고, 이게 연세대가 2010년에 교육부 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연구비고, 그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 좀 아주 요즘 유명한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든지 세브란스의 그 뇌과학 하시는 분들을 제 공동 연구원으로 놓고 제가 연구 책임자가 돼가지고 큰 연구 프로젝트 한 게 뭐냐면 소통 지능에 대한 뇌과학적 기반 연구를 했어요. 많은 우리가 연구 결과가 있지만 한글로 된 논문 하나만 소개할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소통 능력. 그건 사랑과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 이제부터 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내 존중과 배려도 하고 호감과 신뢰도 키우고 사랑과 존중 이제 할래라고 지금 굳게 마음 먹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마음 근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복근에 식스팩 만들래. 배에 힘 꽉 줘보세요. 식스팩 생겨요? 안 생겨요. 조금 생기는 듯하지만 안 생겨요. 그럼 식스팩 영원히 나랑 상관이 없나? 아니, 부단히 노력하면 돼요. 딱 석 달만 노력하면 돼요. 그럼 확 생겨요. 소통 능력에 따른 뇌구조 차이. 제가 이제 fMRI 연구 이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그건 기능적 자극에 대한 펑셔널 반응, 펑셔널 커넥티비티, 무슨 이런 반응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이거는 뇌 구조를 아예 본 거예요. 피질 두께, 용적량, 이런 연결망 이런 거 구조를 봤는데 구조에서 차이가 나요. 이건 조현병 학회지에 실린 건데, 스키조프레니아 환자 다룬 게 아니라, 저는 환자는 연구 안 하고 일반인인데, 일반인들을 놓고 제가 개발한 소통 능력 검사 도구, 대인관계 검사 도구, 회복 탄력성 검사의 일부 요소예요. 그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일반인들 중에 상위 4분의 1, 극단적으로 높은 거 아니에요. 상위 4분의 1과 하위 4분의 1을 비교한 거예요. 다 정상이니. 그럼 소통력이 높은 상위 4분의 1은 어떨까요? 잘 안 싸워요. 원만해요. 인간관계가 좋다고요, 대부분. 그런데 하위 4분의 1은 어떨까요? 상위 4분의 1보다는 잘 싸워요. 누군가를 늘 미워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해요. 게다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안 좋아요. 이게 기본인데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고 자꾸 인간관계 갈등을 느껴요. 그런 사람의 소통력이 낮은 사람의 뇌 구조가 달라요. 스트럭처가 다르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 근육을 잘 쓴 사람 팔 근육 구조가 다른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어요? 네, 바뀌어요. 그게 신경 가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뇌를 실제로 바꿔가는 그거를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음 근력의 기본적인 개념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